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또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0% 넘게 빠지며 한때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달에만 30%가 빠졌는데 이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역사적 폭락의 배경과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태권 기자입니다. 6023.66, 증시 모든 업종이 하락하며 코스피가 석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개장 직후 급락하면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양 시장에서 20분간 거래를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올 들어 세 번째 동시 발동됐고 결국 10.8%와 7.7%씩 내린 6023과 7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한 때 5,992까지 밀려 6천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오늘 하루 732포인트가 빠져 낙폭이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하락률 기준으로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던 지난 3월 4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878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36개에 불과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만 28% 넘게 내렸고 지난달 기록한 장중 최고치 9,385와 비교해 35%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3.4%와 14.6%씩 폭락해 22만 원과 155만 원을 기록하는 등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두 자릿수 추락했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중국 디램 기업 창신메모리의 현지 시장 상장 소식에 이어 반도체 장비 자체 생산으로 글로벌 메모리 경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 거를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마켓 셰어가 줄어들 수가 있고 반도체 업체에 대한 공급 확대 우려가 빠르게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10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코스피 수익률은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도 4,933조 원으로 고점 대비 2,000조 원 넘게 쪼그라들면서 글로벌 증시 순위도 7위에서 9위로 밀려났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기록적인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에 집중 투자한 분들이 많았던 만큼 그 충격도 컸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온통 파랗게 물든 시세창에서 종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8시 58분쯤에 왔을 때 삼성이 한 8점 몇 프로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정장 오나 보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SK가 마이너스 10%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락하면서 두 종목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 충격은 더 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여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고점과 비교하면 41%나 떨어졌습니다. 300만 원을 바라봤던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8%, 반토막 수준입니다. 저는 100% 다 제 여유 자금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거의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AI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크게 빠져버리면 사실 되게 힘이 많이 빠지죠. 온라인에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거나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고 예적금만 할 테니 살려달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좀 급등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좀 폭이 자포자기한 상태죠.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어제보다 7% 넘게 급등하며 7거래일 만에 80선을 넘었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워낙 지금 변동성 자체가 사실 컸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당한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상반기 증시 급등 시기 나만 소외된 것 같다는 포모 심리가 컸다면 최근엔 급락장세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조모라는 말이 번지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이 정도 폭락은 과거에는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 볼 수 있었던 흐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엔 중국 반도체 추격과 금리 인상 우려, 취약해진 투자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빅테크 실적 발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올지가 반등의 관건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증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중국이 DUV 장비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심자외선 노광 장비로 반도체 생산의 핵심 설비입니다. 네덜란드 ASML이 사실상 독점한 기술로 2019년부터 중국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만약 중국이 DUV 양산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메모리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부상한다면 경쟁에 내몰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도 떨어질 거란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고점론으로 급등락이 반복되며 투자 심리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어제 중국 D램 기업 창신메모리의 성공적인 상장 소식, 오늘 DUV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며 중국 반도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심리적인 체력들이 완전히 많이 소진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발 DUV 노광장비 이런 개발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지금 밀린 게 크다라고. 오늘은 창신메모리 역시 약 4% 하락한 만큼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를 만든 건 금리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빚을 져가면서 반도체를 사들이는 미국 빅테크들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계속 돈을 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발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빚을 많이 진 애들한테는 뭘 많이 원해요? 이자 비용을 많이 원해요. 더더욱. 메타가 며칠 전에 하려고 할 때 7%를 요구했어요. 시장의 우려가 있다 해도 오늘 낙폭은 과도하다는 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인 가운데 우선 주목해야 할 건 모레 새벽 결정될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향후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신호가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실적 발표에서 분기 실적보단 향후 투자와 수요에 대한 암시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거란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오늘 폭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가격은 상장 2달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심할 뿐 아니라 전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죠. 사흘 뒤로 보완 대책을 앞당긴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27일 22,000원대 상장했던 원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은 오늘 8,625원이 됐습니다. 2달 사이 61% 폭락한 겁니다. 다른 2배 레버리지 상품들 역시 55%에서 59%까지 떨어지는 등 14개 상품 모두 상장 첫날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구조에서 증시의 극심한 등락이 반복되며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가 누적됐습니다. 이 상품들은 운용사가 2배 변동률을 맞추려 본주를 추가 매매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이 변동폭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배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오늘까지 매수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모두 47번 발동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1년간 발동 횟수와 이미 같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증시가 거친 카지노판으로 변질됐다고 표현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일본 증시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이 성숙했다라면은 그런 ETF 가지고 큰 영향을 안 받아야 정상이에요. 약하게 나온 것 같아요.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일부 제한적일 수 있죠. 이에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체계도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들의 금융투자 상품 총 투자액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 등이 언급됐습니다. 투자 예탁금 3천만 원 상향을 오는 31일 조기 시행하기로 한 금융위는 사전교육 평가 강화와 교육 1시간 추가, 괴리율 관리 강화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올여름의 평균 기온을 측정했더니 기상 관측 이래 역대 2번째로 높았습니다. 문제는 여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먼저 서동균 기자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릅니다. 매일 하던 야외 활동은 이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몇 명이나 나와서 하세요? 한 10명.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오늘은 더워가지고.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7도, 체감온도는 3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경남 양산은 39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 북창원 38.2도, 의령 37.6도로 영남 곳곳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축소를 반복하며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폭염경보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낮더위는 밤에 열대야로 이어져 폭염과 열대야가 동시에 나타날 때 내려지는 열대야주의보도 일부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집계한 올여름 열대야 일수는 전국 평균 7.8일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하루 평균 기온은 24.2도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고 일 최고 기온 평균은 29.1도로 역대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 73명이 늘어 총 1,4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는 그제 2명에 이어 어제 1명이 추가돼 누적 9명이 됐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65세 이상에서 30%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는 강원도 강릉에서 80대 여성이 온열질환 증세로 길가에서 쓰러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전국에서도 특히 대구와 경북의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1994년의 폭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는데요. 김수윤 기자가 대구를 직접 찾아가 어느 정도인지 둘러봤습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거리. 시민들이 오가는 보도블록 온도가 무려 50도에 육박합니다. 양산으로 해를 가리고 휴대용 선풍기도 꺼내보지만 덥다 못해 뜨겁게 느껴지는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엄청 땀이 많이 나고 좀 어지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대구 레프리카 말 그대로 더운 것 같습니다. 동성로 한복판 시민들이 이용하는 벤치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5도에 달하는 온도가 측정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인들은 고역입니다. 판매용 생선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평소보다 얼음을 더 쏟아붓지만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무래도 겨울 가면은 얼음이 배도 더 들어가요. 겨울에 한 2개 쓰는 것도 여름에 한 5, 6, 7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폭염을 견디다 못해 아예 문을 닫은 상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장사가 한 개도 안 돼요. 이렇게 덮어놓고 찾아오는 사람만 해요. 단골 위주로. 그렇지. 못 먹고 살겠어. 너무 더워갖고. 달아오른 도로에 연신 물을 뿌려 열기를 식혀보지만 잠시뿐. 이 정도 극한 더위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예전보다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완전 그냥 숨 갑갑하고 그 대구가 알던 그 더위와 다르게 더 더워진 것 같아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대구 달성군 36.7도, 경북 고령군 36.4도로 오늘도 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했습니다. 어제 경주는 낮 최고 기온 39.1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기온이 다음 달 초까지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대구 경북에 39도 이상을 보이는 지역이 적지 않아 올해 더위가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1994년 여름과 비슷할 거란 관측까지 내놨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올여름 나기는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김수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엔 어르신들이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선 거리로 나서야 하고 밤에도 선풍기 하나로 열대야를 견뎌야 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엔 여전히 많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낮 기온 39도를 넘긴 부산의 한 골목길. 뜨거운 햇빛 아래 최 씨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오릅니다. 얼굴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가득 맺혔습니다. 키만큼 쌓인 폐지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운데 무더위를 견디며 이만큼 폐지를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2~3천 원 정도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돈도 없지.
400일 쯤에 죽고 가서 뭐 이틀 모자랐다가. 채소를 파는 황순덕 할머니는 파라솔 하나의 의지에 폭염을 버팁니다. 후끈 달아오른 지면 열기를 견뎌야 하지만 쉽사리 장사를 접지는 못합니다. 없이 사니까 나오지. 첫째 먹고 살라고. 강원도에도 숨막히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에 달궈진 방 온도는 밤이 돼도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들어앉았다. 이제 시원할 적에만 나가요. 땀나면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져. 그러면 안 나가 무조건. 에어컨이라도 달면 좋겠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에어컨 설치하려면 이제 돈도 들고 또 전기요금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뚜구워서 이렇게 그냥 저 선풍기 하나로 사는 거지 뭐. 고령의 야외 노동을 하는 노인들은 폭염에 특히 취약하고 혼자 사는 경우도 많아 온열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거나 만성 질환이신 분들은 또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폭염 시기에는 지자체가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냉방용품 제공 등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시원한 곳으로 피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더위 관련 제품들은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썬팅 업체. 장마 뒤 더 뜨거워진 태양의 열기에 작업 예약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차량에 있던 기존 필름을 제거하고 새로 붙이는 재작업 차량들입니다. 밝으면서도 차단율이 높은 게 있거든요. 시행성이 좋으면서 밝으면서 차단율이 좋은,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걸로 이제 많이 바꾸시거든요. 얼음과 과일을 즉석에서 갈아주는 편의점 스무디 기계.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집에서 스무디 같은 거나 과일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저 그림을 보고 바로 달려가더라고요. 엄마 먹으면 안 돼. 네, 엄마 먹으면 안 돼. 알았어. 해당 편의점 브랜드 전체 매출로 보면 지난 주말 스무디는 얼음컵, 아이스크림 등과 함께 판매량이 전주 대비 30% 넘게 늘었습니다. 한낮 백화점 안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상당수가 폭염에 쇼핑몰로 피서를 오는 이른바 몰캉스족입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장거리 이동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인 선물도 사러 왔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하게 좀 즐기러 왔습니다. 이번 달 이 백화점에 선글라스나 양산 등 더위 관련 제품은 1년 전보다 40%,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 가전 판매량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식사를 하려는 손님들도 몰리면서 푸드코트와 식당가 매출도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무더위에 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상품을 보관하고 손님을 붙잡기 위한 냉방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오늘 오후 일본 남쪽 구마모토 지방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쇼핑몰에선 폭발이 발생해 시민들이 갇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구마모토성 성벽 일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립니다. 하천에 교각을 비추던 카메라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고속도로는 어긋나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교각 옆 인도가 부서지고 불이 난 주택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저앉은 목조주택도 눈에 띕니다. 오늘 오후 4시 27분 일본 규슈 구마모토 지방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10km로 구마모토 우키시에서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7은 일본 기상청이 사용하는 진도 계급 중 최고 등급입니다.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지난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이후 처음이고 구마모토에서는 2016년 4월 두 차례 진도 7이 관측됐던 구마모토 지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때 일부 해안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지금은 모두 해제했습니다. 인근 원전 3곳도 아직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둔 TSMC는 지진 직후 직원들을 야외로 대피시키고 공장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5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부상자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약 5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고 대형 쇼핑몰에서 폭발이 발생해 2층에 다수의 인원이 갇혀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人的被害や物的被害については現在も確認中ではありますが、安全な場所に避難するなど、皆様には身を守る行動をとってください。 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 여파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우리나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8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제가 운동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소파에 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울렁거리면서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중국 언론은 889km 떨어진 상하이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 판매상이 자신에게 마약을 산 구매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옥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담당 형사가 직접 쓴 편지들을 교도소로 전해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이 편지 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필로폰 불법 거래로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3살 노모 씨의 판결문에는 또 다른 남성 이모 씨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씨는 노 씨로부터 재작년 1월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2월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그 다음 달엔 무료로 필로폰 샘플을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1년 반 가까이 복역 중인 본인과 달리 이 씨가 처벌은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노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원회와 서울 동부지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마약을 매매했는데 한쪽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고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암장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지 한 통이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노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이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포괄일죄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았던 노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는 교도소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 중간 통지를 해드릴 테니 참고해달라며 3주 전에 보내왔던 편지들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지막 편지엔 이번 달 안에 이 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진정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걸로 확인됐는데 마약 관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을 경찰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해당 경찰은 마약 구매자를 다른 마약 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마약 구매자는 경찰 위장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송파경찰서 담당 형사가 교도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엔 이 씨의 다른 마약 사건과 포괄 일죄로 보고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A 씨의 앞선 다른 범행에 묶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포괄 일죄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포괄 일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각각 경합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당히 경찰관이 독자적 견해인 것이고 심지어 판매자인 노 씨가 이미 증거가 입증돼 실형까지 살고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할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 씨 측은 경찰이 일부러 한쪽만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 씨는 실제로 노 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의 3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가지는 경찰의 위장 수사였고 당시 이 씨가 경찰의 요청으로 마약 거래에 나섰다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SBS 취재진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넘도록 이 씨를 입건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입건한 건 노 씨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시점이 우연히 겹쳤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괄일죄 관련 언급은 법리에 미숙한 형사가 잘못 말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및 매매 사건에 대한 인지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봐주는 수사가 나와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과 수사팀 형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정보원으로 삼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이 사안 취재한 사회부 동은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동 기자, 이렇게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으로 활용되면 다른 범죄 행위가 있어도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암수 범죄, 그러니까 음지에서 은밀하게 거래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수사기관이 흔히 야당이라고 불리는 정보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마약 사건 전문가들은 정보원이라고 해서 위장 수사 이전에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 사건이 아닌 마약 거래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는 불법 행위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원 이 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후 2건의 위장 수사에서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이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복역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뤄지게 됐습니까? 네, 복역 중인 노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노 씨 측 지인이 저희 취재진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노 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에서 주인공 엄중호의 모델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 씨는 측근을 통해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경찰이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은 처벌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네, 동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 판매상이 자신에게 마약을 산 구매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옥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담당 형사가 직접 쓴 편지들을 교도소로 전해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이 편지 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필로폰 불법 거래로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3살 노모 씨의 판결문에는 또 다른 남성 이모 씨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씨는 노 씨로부터 재작년 1월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2월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그 다음 달엔 무료로 필로폰 샘플을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1년 반 가까이 복역 중인 본인과 달리 이 씨가 처벌은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노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원회와 서울 동부지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마약을 매매했는데 한쪽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고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암장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지 한 통이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노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이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포괄일죄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았던 노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는 교도소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 중간 통지를 해드릴 테니 참고해달라며 3주 전에 보내왔던 편지들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지막 편지엔 이번 달 안에 이 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진정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걸로 확인됐는데 마약 관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을 경찰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해당 경찰은 마약 구매자를 다른 마약 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마약 구매자는 경찰 위장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송파경찰서 담당 형사가 교도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엔
이 씨의 다른 마약 사건과 포괄 일죄로 보고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A 씨의 앞선 다른 범행에 묶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포괄 일죄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포괄 일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각각 경합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당히 경찰관이 독자적 견해인 것이고, 심지어 판매자인 노 씨가 이미 증거가 입증돼 실형까지 살고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할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 씨 측은 경찰이 일부러 한쪽만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 씨는 실제로 노 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의 3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가지는 경찰의 위장 수사였고 당시 이 씨가 경찰의 요청으로 마약 거래에 나섰다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SBS 취재진의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넘도록 이 씨를 입건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입건한 건 노 씨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시점이 우연히 겹쳤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괄 일죄 관련 언급은 법리에 미숙한 형사가 잘못 말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및 매매 사건에 대한 인지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봐주는 수사가 나와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과 수사팀 형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정보원으로 삼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이 사안 취재한 사회부 동은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동 기자, 이렇게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으로 활용되면 다른 범죄 행위가 있어도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암수 범죄, 그러니까 음지에서 은밀하게 거려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수사기관이 흔히 야당이라고 불리는 정보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마약 사건 전문가들은 정보원이라고 해서 위장 수사 이전에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 사건이 아닌 마약 거래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는 불법 행위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원 이 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후 2건의 위장 수사에서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이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복역적인 사람을 취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뤄지게 됐습니까? 네, 복역적인 노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노 씨 측 지인이 저희 취재진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노 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에서 주인공 엄중호의 모델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 씨는 측근을 통해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경찰이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은 처벌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네, 동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겁니다.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이나 또 개헌 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이 발언에 앞서 조 의장은 개정된 지 40년 가까이 된 현행 헌법을 손볼 때가 됐다며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등을 꾸려 내년 중후반까지 개헌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의 국민의 선택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원포인트 개헌 추진에 앞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무관하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장동혁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동으로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과 연임 추진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현행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헌을 위해선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109석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개헌은 어렵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조 의장 측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를 둘러싸는 울타리와 경계 초소를 보강하고 대공 방어 장비도 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의 국가 중요시설에 맞춰 방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난데없는 청사 요새화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 요구 사업 설명 자료엔 내년도 선관위 예산안의 총 규모가 4,78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4억 6,300만 원은 청사 방호를 위한 겁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월담이 불가능하도록 청사를 둘러싸는 2.7m 높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곳곳에 경계 초소를 만드는데 3억 2천여만 원, 청사 정문을 교체하고 정문을 강제로 뚫고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하는데 4억 6천여만 원입니다. 드론을 추락시키는 용도인 안티 드론건에 8천만 원, 가스 분사기에 330만 원, 3단봉에 440만 원 등 방호 장비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직장 예비군 신규 편성 계획에 따른 총기 보관함, 통신 장비 구매 등에도 2,900만 원을 선관위는 신청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조작 사건과 같은 선관위 내부 문제로 국민적 시선이 따가운 마당에 외부 침입을 막는 목적의 청사 요새화 예산이 공개되자 뜬금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체 수준 개혁하라는데 요새화라뇨. 자성은커녕 자기 살 길만 도모하니까 국회 예산심의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SBS에 지난해 12월부터 청사가 국가 중요시설 중 최고 보안 등급인 각급으로 지정된 데 따라서 방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과한 예산 요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오늘 오후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갯바위와 해변을 연결하는 해상 교각이 무너졌습니다. 단 몇 초 차이로 보행자가 사고를 피한 아찔했던 순간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TBC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콘크리트 다리 상판이 순식간에 W자로 꺾이며 바다로 푹 꺼져 내립니다. 상판에 떨어진 해상에선 물기둥이 높이 치솟습니다. 붕괴 지점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던 보행자는 황급히 발길을 돌립니다. 대형 참사를 피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구룡포읍 장길리 해안과 갯바위를 연결하는 해상 인도교인 보릿돌교가 무너졌습니다. 너무 커서 바다를 봤거든요. 보니까 물이 엄청 높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보트가 지나가면서 물을 저렇게 튀었나. 그런데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보고 나니까 다리가 없어졌어요. 총 길이 225m 가운데 해상 구간 50m가량이 붕괴돼 한때 갯바위에 고립됐던 17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저희가 거기 있었다면 저희가 크게 사고를 당할 뻔했기 때문에. 사고 현장 주변엔 낚시공원이 조성돼 평소에도 낚시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과 해경이 여러 차례 수중수색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원인입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2013년 완공됐고 2024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지난해 일부 상판과 교각을 보강했습니다. 보강공사를 마친 지 1년밖에 안 돼 맥없이 무너져 내려 부실공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포항시는 관내에 건립된 해상교량을 비롯해 유사 해상시설을 폐쇄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109시간 만에 불이 꺼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불이 시작된 6층에서 화재 원인을 밝힐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1층에 소방화재조사팀과 경찰,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합동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8시 반쯤 109시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진 뒤 엿새 만에 현장 감식에 나선 겁니다. 합동조사단은 6층 발화 지점에서 배터리 등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 충전용 배터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소방당국은 특히 내부가 복층 메자닌 구조로 이루어진 6층 중에서도 가운데 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 메자닌 3계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2층에 계단 있는 바로 앞쪽에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선반에 어떤 물건이 보관돼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해 일부를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했습니다. 3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주 최초 신고자 등 쿠팡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발화 이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쿠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5년 전 일부 직원들이 화재 경보를 수차례 끄면서 초기 진화가 늦어진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례도 참고할 방침입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한 총격 사태는 10대 조직폭력배들이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조직이 서로를 향해 총을 난사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성인지 폭죽 소리인지 처음엔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도망치라고 외치면서 축제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혼비백산 도주하는 인파 반대 방향으로 경찰이 뛰어갑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 시애틀 음식 축제장을 총격으로 뒤덮으며 3명이 숨진 사건은 폭력 조직 갱단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폭력 조직의 조직원 최소 3명이 서로를 향해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15살의 용의자와 숨진 19살 남성 등 10대 2명이 같은 조직원으로 파악됐고 다른 조직원은 도망쳐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There were two groups firing in the area near the armory during the Bite of Seattle. We believe two of the individuals were associates with each other. 하지만 사건 발생 5시간 지날 때까지도 경찰은 다른 용의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2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다가 1명으로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They just came to enjoy a food festival with people and they lost their lives and just it sounds like just bloodshed. 44년의 역사를 가진 축제가 악몽으로 변하면서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무고한 2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했지만 조리 후 치킨 무게가 아닌 조리 전 생닭 무게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 전 무게 표시마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 적용 대상인 10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의 메뉴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같은 순살 치킨인데 어떤 업체는 중량이 표시돼 있고 어떤 업체는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A 업체의 경우 순살 치킨 15개 메뉴 가운데 14개의 중량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교촌치킨이 가격은 그대로 받으면서 순살 치킨의 양을 줄여 이를 막기 위해 치킨 중량 표시제가 도입됐는데 일부 업체의 순살 치킨 양을 소비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A 업체에 왜 중량을 표시하지 않는지 물었더니 자사의 순살 치킨은 중량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업체의 순살 치킨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식약처의 매뉴얼을 보면 치킨 너겟이나 콜팝 같은 경우 중량 표시 제외 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사 공장에서 튀김옷까지 입혀서 가공육 형태로 이 매장에 공급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순살치킨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자사의 순살치킨은 매장에서 튀김옷을 입히지 않고 본사 공장에서 튀김옷이 입혀져 나오는 만큼 콜팝처럼 중량 표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콜팝 같은 사이드 메뉴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예외 규정이 주력 메뉴인 순살치킨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순살치킨의 튀김옷을 본사 공장에서 입혔는지 매장에서 입혔는지 알 수가 없죠. 똑같은 순살치킨을 먹으면서 어떤 건 중량을 확인할 수 없고 어떤 건 중량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반쪽짜리 중량 표시제란 말이 나옵니다. 고의로 누락하던 실수로 빠뜨리던 간에 소비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받는 최종 제품에 대한 중량을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인 만큼 A업체의 순살치킨도 중량 표시를 하도록 계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로봇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이 수술용 로봇에서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 지배자인 미국 다빈치와의 격차가 큽니다만 원격 수술을 앞세워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최고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Hello, doctor. This video from Kazakhstan. All right, good to see you. Maybe catch us up to what y'all have done, and we see the patient case details already. 신장 종양 환자 수술 장면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환자 옆에 의사가 있고 각각 프랑스와 중국에 있는 2명의 의사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콘솔을 조정해 셋이 함께 수술에 나섭니다. 중국 회사가 만든 수술 로봇 캉도를 이용한 이른바 대륙횡단 원격 수술입니다. Professor Husa, it's your turn. Okay. 이 수술 로봇을 만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2013년 창업한 이 회사는 10여 년 만에 3개의 공장과 16개의 로봇 수술 훈련 센터를 세웠습니다. 고해상도 3D 화면과 자유도 높은 로봇팔, 의사가 얼굴을 묻지 않아도 되는 개방형 콘솔을 앞세워 전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 회사의 수술 로봇 다빈치를 공략 중입니다. 针对医生的颈部和腰部的一个所说的一个劳累过度，会很容易的让外人一眼就看到这个医生在操作的过程当中。 의사들은 수술을 할 때 실제로 이런 화면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흐릿한 것 같지만 이런 3D 안경을 쓰게 되면 화면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또 거리감도 확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빈치의 아성에 도전하는 중국의 수술 로봇 업체는 10여 곳. 그러나 아직은 700개 넘는 기술 특허를 가진 다빈치와의 기술 격차가 크고 다빈치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임상 데이터와 의사들의 숙련도, 견고한 공급망을 넘어서기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장점보다는 다빈치가 하지 않고 있는 원격 수술을 홍보 포인트로 내세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국산화 정책을 내세워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데다 중국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서 머지않은 시간에 격차를 좁힐 거란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최고은입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남미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한국 간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히토류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한국 정상으론 11년 만에 브라질에 국빈으로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기마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포옹하고 인사도 나눕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벌써 4번째 만남으로 두 정상은 소년공 출신이란 공통의 개인사를 화제 삼아 유대감을 다졌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Aprendi cedo o valor de cada oportunidade. Nós dois viemos da pobreza. Hoje temos compromisso de melhorar a vida de cada cidadão e cada cidadã. 2시간여 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2021년 이후 중단된 남미 경제 공동체 메르코수르와 한국 사이 무역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정을 오는 연말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과 메르코스르 간 무역 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히토르 매장량 세계 2위 국가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브라질 우주 발사장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양해각서 7건도 체결했습니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은 손아트를 그리며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의 중심 도시인 상파울루에서 한국 브라질 경제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상파울루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검경 합수본이 4년 전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을 넉 달 전에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수사에는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합수본은 당시 조직적인 강요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지방선거 전에도 민주당 가입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신도들을 조직적, 강제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합수본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넉 달 전, 지난 2022년 말 민주당 가입도 독려하는 신천지 내부 움직임이 있었다는 전직 신도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신천지 시몬지파 간부가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당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합수본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경우는 신천지 총회 차원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강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없는 시점인데다 공직선거법 시효 자체도 지났고 강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법 위반 적용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쯤 수도권 지역 신천지 신도 일부가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년 전 가입 진술과는 별개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수도권 특정 지역 지파의 민원 해결을 위해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이 이뤄진 걸로 의심하는 합수본은 관련 신천지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민주당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당대표 본경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지만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이 불거지며 당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충청권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를 고려한 듯 정청래 후보는 세종을, 송영길 후보는 충북 청주 등을 오늘 찾아가 당심 잡기에 힘썼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다음 달 2일 영남권 경선에 대비해 경남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 후보가 처음 제기했던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의혹의 근거 제시를 공언한 김 후보는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이 됐다며 신천지 수사에 협조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민주당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 자료를 내자 정 후보는 아니면 말고식 근거 없는 음모론이냐며 당을 공격한 후과는 당원들의 심판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김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후보 측 관계자는 당원들의 표심이 올바로 반영되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신천지 전쟁이 되고 있다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들은 대표 사당화라고 반발했고 윤리위원회에선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향해 대표 호위무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뿜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공개적으로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이까지 정보위 간사가 뭐라고. 동지니까 감싸줘야 되고 이런 정당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산 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종호 의원은 SNS에서 근거 없는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목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운동 전화를 했던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징계 절차에 돌입한 당 윤리위원회가 당대표 사설 징계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이들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어제 결정했는데 위원회의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환 부위원장은 윤민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만 혼자 쓰시고요. 저희들 합의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는 문구가 올라갔는데 완전 이거 충성맹세잖아요. 당 대표님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거잖아요. 위원 5명 중 3명만 참여한 징계 개시 의결로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징계 여부의 의결 과정도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김봄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이 사건 발생 한 달 반 만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지난달 10일 새벽 2시쯤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겼는데 피해 여성은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건장한 체격의 30, 40대 남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푹푹 찌는 무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상층의 티벳 고기압까지 우리나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대기 상중 하층에 모두 고기압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압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폭염특보가 한층 더 강화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가 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도 폭염 경보로 격상되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양산과 창녕, 의령 등지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육박하면서 오늘 양산이 39도까지 올랐고요. 내일도 38도 예상됩니다. 서울도 내일 34도까지 오르겠고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하는 온도는 36도 예상됩니다. 밤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엿새째 서울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강릉이 36도, 대구가 37도, 전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폭염을 누그러뜨릴 충분한 비 소식이 없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